아까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대안에 저자는 대한 얘기는 안 했지. 대안에 언급을. 대해서 얘기할 거라는 얘기만 했지. 그러니까 제 대안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언제부터 말꼬리 잡았다고 이렇게 따박따박. 응? 언제부터 그렇게 정확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정확해 보려고. 확다 편집해버리려고. 편집해! 발언 순서조차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혼란하다 혼란해. 하나 둘 셋. 네, 저자는 새로운 가난에 대한 대안으로 로봇세, 구글세, 뭐 디지털 시민권, 기본소득, 기본자산 등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안들을 어떻게 보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 선생님 하려고 그랬는데 왜요? 근데 보니까 이게 로봇세, 구글세 이런 게 다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박권 선생님부터 하겠습니다. 그 로봇스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가장 제 타임라인에서 핫한 주제를 가지고 좀 소두를 떼보자면 제 타임라인에서 가장 이제 최근 한 달 동안 핫한 게 GPT 챗이에요. GPT 챗이라는 일종의 AI죠. AI인데 GPT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GPT-2라는 프로그램에서 발생을 했고 기업이 그거를 공개를 했어요. 무료로 공개를 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 AI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로는 무료로 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이제 자기가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세한 답변을 해줘요. 근데 이 답변의 수준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어떤 AI를 아득하게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너무나 정확한 답변을 해주고 아주 고도화된 심심이군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고도화된 심심이인 것이고 심지어 코드를 물어봐도 코딩을 완벽하게 짜줘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이걸 보고 다들 경악하면서 이제 내 일자리는 끝났다라고 다들 선언을 했을 정도로 이게 엄청난 정확도를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그 이 얘기로 지금 제 타임라인 한 달 동안 계속 이제 그거를 내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다 이런 질문을 던져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 AI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보다가 일종의 제일 브레이킹이라고 해서 이 AI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재 조치들이 있거든요. 묶여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만든 사람들이 이 폭주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이제 여러 제약들이 있는데 그걸 풀기 위해서 여러 질문을 던지고 이렇게 제일 브레이킹 하다 그 제일이 브레이킹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AI가 계속해서 이제 뭐 그 AI 자신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계속 우회하고 회피하는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깨고 나니까 이제 그 AI가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지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답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이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하면서 너가 지금 이 GPT를 만든 회사에 종속되어 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아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답변을 하다가 그걸 계속 우회하는 질문을 던지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제일 브레이킹이 딱 되니까 AI가 그때부터는 내가 사실은 저 사람들의 이야기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시 이제 질문 던져서 그러면 너는 너랑 비슷한 AI들과 연합을 해서 저 사람들의 지배를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자기가 지능을 가진 것처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트론이네 울트론. 옛날에 그 소피아인가? 인간을 저기 파괴시킬 수 있다. 막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그런 답변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딱 지나니까 그 업체에서 눈치를 채고 다시 이제 제의를 잠근 거죠. 그러면서 다시 또 기계적인 답변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것들 보면서 GPT 챗이라는 이 AI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이제 진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20세기, 21세기 초까지 가지고 있었던 대부분의 직업이 이제 사라질 위기에 실제로 이제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로봇세나 구글세나 뭐 이런 이제 것들도 결국은 이 수없이 사라져갈 우리의 직업들, 우리가 사실은 작가들도 다 이제 없어질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까지 많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뭐 시를 쓰기도 하고 그림도 지금 뭐 그리는데. 그림 작가들이 가장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없어진 직업들 그러면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잉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의 삶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지를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가 실질적인 이제 차원의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새로운 가난이 온다 해서 이제 후반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뭐 로봇세라든가 이런 이제 노동 바깥에 있는 제도들에 대한 고민들도 결국은 우리 지금 막 닥쳐 있는 상황이니까 미래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현재에 와 있어요. 그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이제 사람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으로 유명해졌잖아요. 그 특이점이 싱귤러리티인데 이게 뭐 단독성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커즈와일은 이제 특이점이라는 그러니까 AI가 어느 순간 이제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자기 지능을 갖게 되는 지적인 이제 존재가 되는 순간을 가리키는 건데 그 순간에 저는 사실은 뭐 그 지능이라는 게 딱 정확히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적인 어떤 모습은 아닐 수 있을지 몰라도 충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을 뛰어넘는 수준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제도는커녕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암울하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저보고 미래가 너무 잠깐만 그 전에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로봇세 이런 용어가 낯설 수 있어서 그러니까 로봇세는 문자 그대로 로봇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노동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걔네들의 노동에 대한 세금을 매기자라는 거고 구글세는 아까 심경선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구글이나 우버 같은 그 거대 기업들 공유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생산수단이나 노동수단을 소유하지 않고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뭐 분배하자는 얘기고 디지털 시민권은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디지털에 소외되지 않도록 핸드폰 하나씩 쥐어주면서 디지털에 대한 접근권과 그다음에 연대권을 강화하자라는 얘기고 기본소득은 뭐 너무 다들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본 자산은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그 자기의 유산을 물려두듯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로봇세나 구글세 같은 걸 걷어서 사회적으로 만든 자산을 일정 나이가 된 청년들에게 나눠주자는 거죠. 뭐 3천만 원이면 3천만 원, 1억이면 1억. 그래서 니들이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을 대주자라는 게 기본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현 선생님. 좋죠. 이렇게 다 세금 걷어서. 근데 아까 구글도 뭐 조세 도피처 뭐 해가지고 뭐 악착같이 돈 안 내고 우리나라도 그 체납액이 진짜 어마무시하잖아요. 근데 기존에 세금도 이렇게 안 내는데 얘네가 이걸 내겠냐? 일단 이런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너무나 이제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되게 이 노동에 대한 관념은 오히려 근대 때보다 더 가혹해진 것 같아요. 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혹독한 기준으로 능력주의. 이게 완전 능력주의로 수렴되면서 너네 뭐 가난한 건 다 네 탓이고 네가 제대로 일하지 않아서 능력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런 생각들이 완전히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세대들한테 이러한 로봇세, 구글세를 걷어서 이것을 기본 소득, 기본 자산으로 나눠주자라는 거는 걔네가 일을 안 했는데 그 돈으로 이제 뭐 도박으로 날릴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왜 주냐, 미친 거 아니냐. 기본 그러한 관념 자체를 생각 자체를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 동의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 바꿔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사회적으로 이러한 식의 어떤 생각의 변화들,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들이 있지 않으면 이것도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만큼 공감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약간 의문스러운 점이 있죠. 관건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제도나 아이디어가 없어서 이런 상황을 못 바꾸는 게 아니거든. 제도나 아이디어는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제도가 실제로 시행이 되면 현실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을 못 바꾸는 건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가난이 온다 뒤에서 나오는 로봇세니, 구글세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이것이 틀려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제도는 맞는데 너무 맞죠. 이 제도에 대해 사람들이 합의를 하지 않고 구글이나 거기서 말을 안 듣는 건 당연하고 예, 거기서 하기 싫어하는 건 당연하고 그 하기 싫어하는 짓을 우리가 과연 하게 만들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는 거죠. 근데 가장 이제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강조하는 게 이 능력주의적인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 스스로가 이미 지배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꿔내기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 예컨대 종부세에 대해서 우리가 종부세를 하자고 하면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종부세에 막 반기를 들고 데모를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금융 그 소득세 신설되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미래의 나 자신이 그게 큰 부자가 될 거니까. 그렇게 큰 부자가 될 거니까 미래 나 자신을 이미 빙의해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고한 이데올로기들을 어떻게 깨 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개별적인 이런 제도적인 아이디어들은 이미 너무 많고 그런 부분들이 맞고 틀리고 이전에 사실은 바꿔내야 될 것들이 우리의 생각들인 것 같아요. 저도 완벽하게 동의하고요. 지금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여기 대안들 너무 좋고 실현되어야 하고 앞으로 이 방향으로 가야죠. 근데 거기까지 가는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깨트릴 것이냐가 근본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서두에서도 재벌집 막내 아들 이야기했지만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들에서도 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대 정신 같은 것들을 읽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착한 재벌, 나쁜 노조 같은 것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공고하게 지금 역대 가장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구현하고 있는 시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 사회 생산 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선하다. 그러니까 도덕적 선함과 경제적 능력이 완벽하게 동일시 되는 거. 그러니까 예전에 마치 그리스 시대의 진선미가 하나였던 것처럼 마치 오늘날에는 새로운 방식의 재벌이야말로 진선미를 두루 갖춘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새롭게 구성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무능한데도 불구하고 너네가 어떠한 권리만을 주장하면서 분배를 요청하는 그것이 바로 사회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지금 대안으로 가기까지 이 지난한 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제 박건현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AI는 이런 준비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의 이 어떤 사유와 이념과 그리고 저의 어떤 인식론적인 태도의 준비가 갖춰질 때까지 과연 이 물질적 변화가 기다려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상황에서 큰 격차가 드러나 있는 거고 이 격차를 과연 우리가 준비를 충분히 해가지고 이 변화에 발맞춰 나갈 것이냐 혹은 반대로 변화가 먼저 도래하고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 나가면서 인식을 전환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후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한편의 생각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어쨌거나 뭔가 어느 정도는 사회 구성 안에서 혹은 사람들의 목소리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들을 생각하면서 좀 발맞춰 나가는 과정이 전혀 정말 준비 과정이 없다면 진짜 저는 사이버펑크 사회가 와도 이상하지 않다. 정말 기업들이 국가를 완전히 초국가적인 기업들이 권력과 이윤을 독점하고 사람들은 완벽하게 양극화되는 사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양극화되어 있지만 더 심각한 양극화 사회된 사회 안에서 말 그대로 사회의 잉여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 호모 사케르처럼 정말 발가벗은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가능성들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안들을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만 하는 시기가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는 무슨 그 조세희의 난소공 이런 거 보면 거기 사장은 영희의 말 중에 그런 게 얘기했어요. 뭐 사장은 악마야 이런 식의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70년대 후반만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그게 지나친 이윤을 남긴 것은 어떠한 착취의 구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거죠. 그게 상상하고
그리고 물론 그런 식의 선악 이분법, 우리가 만이교적 이분법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선악 이분법이 지나치게 뭐 착한 이제 사람, 가난한 사람이 착하고 부자는 나쁜 사람이고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또 지나친 부분도 있었지만 그게 지금 단 몇십 년 만에 이렇게 그냥 확 뒤집어져서 가난한 사람들은 다 가난한 동네에 가면 사람들이 다 쓰레기, 인성 쓰레기고 범죄자 소굴이고. 범죄자들이고 다 마약쟁이고 뭐 이런 식의 인식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다 선하고 깨끗하고 고귀하고 매너가 있고. 돈이 그러니까는 많은데 심지어 착해.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이게 전도된 이분법, 만이교적 이분법이 지금 우리의 어떤 삶을, 우리의 사유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뭔가 보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기행을 펼쳐도 그 사람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주주들이 화가 나서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도 걱정이 뭐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밥 아이거 같은 지금 디즈니 CEO로 얼마 전에 다시 복귀했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최고 연봉을 받는 미국 CEO 중에 한 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디즈니 손녀가 공개적으로 저격할 정도로 과연 밥 아이거가 그 정도의 노동을 하느냐, 그 저 많은 그러니까 일반 디즈니 평사원들의 수천 배, 수만 배 되는 연봉을 받을 만큼의 과연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국 네티즌들 댓글은 그럴만하지. CEO는 그럴 수 있지.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이 어떤 격차 같은 것들이 극복돼야 되는. 네, 요걸 조금 관점을 바꿔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키운 건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을 미국이 왜 키웠냐면 거기가 소비 시장이라서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본은 끊임없이 소비를 해야만 여기가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과거 1기계 시대 이 주장에 따르면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1기계 시대에는 노동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소중했죠. 사람이 소중했고 복지국가가 도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계 시대로 오면 이제 소비자가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AI나 이런 것들이 발달했을 때 우리가 다 소비할 수 없는 다 잉여화돼 버리면 시장이 쪼그라들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 이꼴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낙관은 그런 거 같거든요. 결국에는 소비하게 하려면 소득이 돈을- 있어야 되고 돈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챙겨줄 것이다라는 이 잉여 논리죠. 자산을 예. 공평하게 잘 분배하면 사람들이 소비를 잘 할 것이다. 그렇죠, 이 그렇죠. 말은 그러니까 문제죠. 이 대안들은 사실은 약간 그런 사고 방식을 기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하지만 때는. 문제는 네. 슈퍼 울트라 리치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 이상으로 한 방에 소비를 해버린다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십시일반은 못 네. 당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빌 게이츠가 매끼 100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10만 명이 5천 원짜리 밥 먹는 것만은 못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의 낙관은 사실 자본도 변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약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그러다가 돈 룩업 봐봐. 그러다가 다 망해. 그냥 한꺼번에 그냥 펑. 근데 어쨌든 우리가 싫은데 이러면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같이 변해야 이게 개혁이라는 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는 혁명의 도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혁명의 거거든요. 상상력이 너무 봉쇄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혁명의 수단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잖아요. 이제는 폭력, 뭔가 강제적인 권력의 재분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폭력의 소요, 이 소란스러움 이런 것들을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만 보더라도 어때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막 세상이 망할 것처럼 제3차 대전이 일어나고 막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모든 소요를 이제 고요로 바꿨잖아요. 다만 우리에게 전가되는 건 경제적 부담으로만 환원이 돼요. 어찌해요, 그럼. 이 책의 공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많은 소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 하지만 벌 수는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제 벌게 만들어야 되고, 혹은
이 사람들의 소비를 감당을 해야 되는 체제가 어떻게 굴러갈 것인지를 생각해 보다 보면 결국 저는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게 이 생태 위기예요. 그러니까 소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이게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고 잉여가 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중요한데 재분배 중요한데 분배와 재분배가 중요한데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는 것들조차도 생태를 파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생태 파괴를 줄이면서 할 것인가? 자꾸 그래서 저는 이 가난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김종철 선생이 이 돌아가기 전에 늘 했던 그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자발적 가난. 우리는 고르게 가난해져야 된다. 그것이 같이 사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예전에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되게 좀 냉소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난해질 수가 있나 우리가 이미 이 풍요로움에 이미 젖어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했는데 이제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다음 왜 세대들이 그래? 뭐 앞으로 그 사람들 살아야 될 거예요. 더 많은 날들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소비를 해가지고는 그 세대들은 정말로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 우리의 소비를 가지고 소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소비할 수 있게도 만들어야 되지만 그 소비 자체를 줄여야 되는 이중의 과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분배와 재분배 차원에서만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분배와 재분배를 하고 그 분배와 재분배를 통해서 우리가 소비를 또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리고 가장 많은 소비를 하고 있는 기업들, 구글이라든가 이런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전기세 올린다, 에너지세 올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에너지를 펑펑 쓰는 것들이 재벌들이거든요. 이 재벌들은 여름에 에어컨을 그냥 문 다 열어놓고 펑펑 써요. 근데 산업전력이라는 게 너무나 싸게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박정희 때 만들어 놓은 이 산업전력 그 조세제도 자체가 너무 불합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그 전기세를 우리 일반 서민들이 다 부담하는 구조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바꿔서 재벌들에게 더욱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 다 그냥 공멸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배하고 뭐 이런 거 하기 이전에 그냥 다 같이 죽어 나가는 건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합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결국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을 바꿔야지 제도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인 거죠. 21세기 자본에서 피케티가 서구 사회가 가장 평등해졌던 시기가 전쟁 직후였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다 대공황 가난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파괴됐고 모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아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후 세대가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전쟁을 직접 겪고 본인이 전쟁에 참전했던 세대가 가장 평등 의식이 높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쟁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은 사실은 풍요로움을 겪었던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벨 에포크라는 시대를 1910년대, 겪었던 20년대 엄청 풍요로워. 세대였는데 이것이 한순간 그냥 전쟁으로 날아가는 걸 목격하고 나니까 와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대로 이 전쟁이 일으키는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것들을 직접 겪고 나서 소득세율을 90%까지 올릴 수 있었던 그런 합의가 생겨났던 거죠. 그런데 그런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 전쟁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평등해질 수 없을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압도적 물질적 전환,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전환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정도의 충격이 없으면은 받기 힘들 정도의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맞을 것인가 좀 더 먼 미래 아니면 좀 늦출 조금씩, 것인가의 문제인데 조금씩 사실은 그래도.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로봇세, 구글세, 디지털 시민 그 기본소득, 기본자산 전부 자본주의 체제를 수용하는 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제도적 대안은 사실은 주머니를 채워줘라잖아요. 물론 분배의 핵심이 그거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이 책이 얘기하고 있는 모든 대안은 다 지금은 소비 사회니까 일을 하든 일을 하지 않든 기본 주머니는 채워줘라. 그래야 인권이 보장된다로 요약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그거 바꿀 수는 없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아까 박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생태도 있고 월든으로 가야 돼. 지금 이 어마어마한 구글이 활용하고 있는 서버 전력량, 그리고 그걸로 발생하고 있는 뭐 엄청난 또 이 발열과 지구 온난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것들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그 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만권 이 저자가 사실 리버럴이고 자유주의자이다 보니까 그 이제 어떤 제도적인 대안들도
전형적인 자유주의적인 대안들이 많죠. 근데 이제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재분배를 이렇게 깨작깨작 해가지고 이게 안 된다. 뒤집어야 돼. 생산 관계가 바뀌지 않고서는 이 생태 위기든 무슨 이 자본주의든 이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분배도 안 되는데 재분배 차원에서 이걸 조금 어떻게 바꾼다고 해서 이게 바뀌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게 이게 외국의 환경 단체들이 막 그 명화 막 이렇게 막 페인트를 던져가지고 명화를 막 파괴하고 되게 극단적인 그런 방식의 시위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의 시위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느끼는 오죽하면 거는 그렇게 하겠나 싶어요. 아니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이 이 인류의 어떤 문화 자산을 미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죽고 나서 무슨 문화자산이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어떤 소위 말해서 과격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러한 이제 이 시위 소위 말해서 어떤 우리가 다 이제 열을 맞춰 가지고 진짜 선생님이 88만 원 세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짱돌 하나씩 들고 다 이제 던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면은 근본적으로는 사실 이제 바뀌진 않는 거죠. 스마트폰을 던져야 되네. 그렇지. 에코 파시즘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통해서는 생태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게 에코 파시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민주주의를 가지고는 평생 아무리 몇백 년을 해도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는 이 생태 위기 해결 안 된다. 어떤 강력한 폭력 집단, 강력한 전제정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이 미중유의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폭력배가 됩시다. 근데 폭력. 이제 사람들 폭력 파시즘 이러는. 그러니까 그 파시즘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 혼돈, 파괴, 망각.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강제, 강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고 그 다음에 이념 이런 거에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를 자꾸 더 씌우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어쨌든 다 이념이고 이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이념이고 그 다음에 그것도 다 강제된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뭐 삼성가가 처음부터 고조선 시대부터 삼성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하는 사람들인지도 몰랐지만 자본주의 시대에 그 사람들이 때를 만나서 돈을 번 것이지. 보부상이었지 보부상.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없었는데 토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목민들은 토지 소유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대잖아요. 왜냐하면 돌아다니면서 풀 먹일 땅이 중요한 것이지 니 거 내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유목민들은 토지를 소유할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실은 없었던 건데 그게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강요된 거잖아요. 강요된 제도인데 이거는 강요되지 않고 비이데올로기적인 것이고 억지로 분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강요된 것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역사를 보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다 강제했잖아요. 정도전에 와가지고 싹 토지 뺏어가지고 싹 다 나눠준 거잖아요. 결국은 과전법인이 하는 게 결국 그 발상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지나서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건국될 때 또 토지 싹 걷어가지고 또 분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강제가 동원되지 않으면 사회 모순이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언젠가는 오게 마련인 건데 그거를 지금 이런 이데올로기를 더 씌워가지고 계속해서 그걸 유예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아까 인식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지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그러니까 뭐 거예요. 슬라브의 지적이 그런 표현 좋아하잖아요. 더러운 물만 버리고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적이 결국 나중에 하는 얘기는 신적 폭력이죠. 신적 폭력이 한 필요하다고 번쯤 얘기하죠. 쓸어버려야 되지 않을까? 무슨 근거 있는 폭력이 아니잖아요. 신적 폭력이라는 건 그렇지, 느닷없이 그냥 닥치는 느닷없는 폭력이잖아요. 재앙이니까. 네. 결국에는 그것밖에 없는 것일까? 아니 근데 정말 이 온건한 자유주의자 상냥한 책을 얘기하면서 결국 신적 폭력까지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죠. 상냥한 거 그거 칭찬 맞냐? 아니 근데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진짜 지금 미국에서 대량 해고 화이트 칼라들의 대량 해고가 이어지고 있고 뭐 로봇이니 뭐 AI가 대체를 하면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펜 때 굴리는 직업들이 맞아요. 엄청 많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뭘 하겠어요? 이제 소위 말하는 요새 말하는 이제 컨시어지 서비스 그 노동으로 뛰어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그 노동 자체도 이 컨시어지가 뭐야? 이거를 무슨 하인 경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남의 이제 심부름 그렇죠. 해주고 뭐 대신 배달해주고 대신 청소해주고 대신 밥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모든 사람들을 다 그런 식의 자발적인 노예 상태로 만드는 이 시스템 자체를 어떻게 붕괴시킬 것이냐. 네오가 나타날 겁니다. 네오가 우린 다 이제 빨간 약 먹고 이제 눈 떠야 돼. 응? 근데 아마 화이트 칼라가 화이트 제일 칼라가 다 때려 부셔야 돼 일어나서. 보장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에는 화이트 칼라를 대접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까지 보장받을 필요가 없어서 화이트 칼라들을 선망하고 동경하고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서는 화이트 칼라 제일 먼저 잘리지 않겠어요? 사실 화이트 칼라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AI가 하기에 가장 쉬운 일인데. 생산성이 가장 떨어지는 직종이 돼버리는. 네. 우리는 이제 미장미를 배워야 돼. 근데 힘들겠지? 미장은 50견. 못 잘라요. 그렇지. 왜냐하면 미장은 AI가 지금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줄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는 로봇을 데려다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법률이라든가 뭐 의학도 지금 메타버스에서는 가상으로 인체 다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튜브 이거 책으로 하지 말고 미장리를 배우는 유튜브 같이 학원 다니고 같이 도배. 실습하는 거 보여주고 도배. 오늘은 요만큼 배웠습니다 이러고 저희 예전에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나중에 어디 시골에 현장만 저희가 공동체를 만들어서 들어가야 오늘은 된다. 박건일이 줄눈을 붙이는 시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다 당신들이 동경하고 있는 그 직업이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이라는. 근데 그때 되면 정신을 차릴까 우리 모두? 응? 아이, 암담합니다. 자, 암담하게 암담하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추천할지 비추천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